we call liquid glass and dynamically reacts. 어? 윈도우는 몇 수 앞을 본 거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2025년 6월 10일에 애플에서 진행된 전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5에서 새롭게 적용될 애플의 OS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애플의 OS도 되게 많더라고요. iOS, watchOS, macOS, tvOS, iPadOS, visionOS, 애플이 되게 많이 커졌네요. 새로운 버전의 특징은 루머대로 새로운 럼버링을 모두 26 버전으로 모두 적용했습니다. iOS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이 19 버전인데 26으로 껑충 뛰어넘은 거예요. 아무튼 새로운 OS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점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제가 관심이 있는 것 위주로 변화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2013년에 공개된 iOS 7에서 디자인이 크게 한번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크게 오랜만에 바뀌었습니다. 거의 한 12년 만의 변화인가요? 아마 iOS 7 때 우리가 지금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어드롭도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 나온 핸드폰이 아이폰 5S였고요. 아무튼 디자인이 크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네이밍도 통일한 것처럼 모두 플랫폼에 걸쳐서 통일된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OS별로 조금씩 달랐거든요. 애플에서 말하기로 비전 프로에 들어간 비전 OS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으로 좀 더 개선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애플에서는 요 이제 디자인 언어를 리퀴드 글래스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유리의 공학적인 성질과 블러를 적절하게 섞어서 요 디자인을 만든 듯 하더라고요. 터치에 동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콘텐츠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스크롤에 따라서도 이 뭐 메뉴가 펼쳐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도 반응해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와, 꽤 괜찮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반투명의 블러 효과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실시간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배터리가 감당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면 호불호가 좀 심한데 저도 오랜만에 변화라서인지 좀 기대돼요. 자, 그럼 첫 번째 OS입니다. iOS 26. 여기서 보면 새로운 디자인 적용으로 바뀐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잠금 화면도 인상적이에요. 시계가 빈 공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조절되는 모습, 배경 화면과 어우러지도록 예쁘게 이 시계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알림이 뜨잖아요? 그럼 그게 스택에 쌓일 때도 시계의 크기가 또 바뀌어요. 또 잠금 화면이 재밌는 게 뭐냐면 뉴럴 엔진을 이용해서 2D 사진을 3D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것도 아마 비전 OS에서 업데이트로 2D 사진을 3D로 바꿔주는 요 기능이 이미 원래 적용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노래 재생을 할 때도 앨범 커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요것도 되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애플 뮤직에서만 지원되겠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UI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불만인 게 뭐냐면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막 사진, 비디오, 포트레이트 막 많이 추가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진과 비디오 딱 두 가지로 간결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물론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기존에 있었던 게 다 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숨기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죠. 위로 스와이프해서 기존 설정들을 컨트롤 가능했고 해상도 조절도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에 따라 사진 앱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기존 사진 앱도 보기 좀 불편해졌다라는 피드백도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간결하게 보관함 라이브러리 두 가지의 탭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금 화면도 2D에서 3D로 바꿔주지만 사진 앱 자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사파리도 전체 화면이 꽉 차게 디자인되었고요. 카플레이도 업데이트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카플레이에서도 새로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적용된 것도 있지만 카플레이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지금은 전화가 오면 전체 화면으로 뜨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팝업 형식으로 뜨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완전 좋아요. 카플레이 울트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사실 적용된 차량이 아직까지 많진 않아요. 뭐 추후 많이 적용될 예정이고 요 이제 울트라 버전은 계기판까지 카플레이 UI가 적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라디오나 온도 같은 것도 카플레이 자체에서 조절 가능한 요 버전이 카플레이 울트라입니다. 전화 앱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지난번에도 베타에서는 줬다가 정식에서는 뺐던 기능. 우리가 아이폰을 쓰게 된다면 잘못 눌러서 전화가 걸리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통화 버튼이 분리되어서 최근 목록을 잘못 눌러서 전화 걸릴 일은 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베타라서 정식에 또 뺏을 수도 있고요. 재미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는 스크리닝이라는 툴. 이게 약간 스팸 차단과 관련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알 수 없는 번호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응답을 해서 상대방이 이름과 통화 이유를 알려주면 전화벨이 울리고 여기서 사용자가 받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한국어도 지원해요. 또 이제 홀드 어시스턴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담원끼리 연결할 때 막 대기 시간이 길고 그동안 막 노래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요거를 인식해서 대신 기다려줄 것인지 물어보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또 한국어가 안 되더라고요. 메시지에서 이제 배경화면도 바꿀 수 있게 바뀌었고 대화 참여자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스크리닝 툴이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도 스팸 감지가 된다고 해요.
그 뭐 새로운 발신자를 걸러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알 수 없는 발신자 탭으로 모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룹 챗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라면 투표 기능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대화 내용을 보고 요 투표도 제한을 해준다 해요. 타이핑 중 그룹에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실시간 번역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화나 메시지 등 여러가지 앱에서 번역이 된다고 해요. 페이스타임에서도 만약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자막으로 번역되어서 상단에 보이게 되고요. 전화에서도 말하면 이제 번역되어서 들리는 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갤럭시도 S24 그게 작년부터 지원했던 기능인데 그게 이제 iOS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애플 뮤직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노래 들을 때 막 흥얼거리는데 그걸 따라 부르고 싶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발음을 표기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좋았고 오토믹스라고 해서 곡과 곡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디테일을 생각하면 이 오토믹스도 되게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지갑 앱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애플 발표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각각 곳곳에서 한국어나 한국 노래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키에서도 아이오닉 5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애플페이에서 오프라인 할부 등도 지원하는데 요거는 한국도 지원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권은 디지털 아이디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여권을 대체하진 않지만 약간 모바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뭐 탑승권의 공항 지도, 파인드 마이로 수화물 추적 같은 기능도 지갑 앱에서 모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도 업데이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카메라 컨트롤을 눌러서 시각 지능이라는 요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쓸 수 있게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이 제품이 궁금해. 그럼 스크린샷을 찍고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구글이나 다른 앱에서 요 제품이 뭔지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포스트나 정보가 있으면 캘린더 등록도 바로 가능하다 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갤럭시에서 서클 투 서치라고 이미 익숙한 기능이죠. 또는 왼쪽 하단의 묻기 버튼으로 챗 GPT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요게 근데 생각보다 스크린샷을 찍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단 말이죠. 새로운 iOS 26은 아이폰 SE 2세대, 아이폰 11 이상부터 지원됩니다. 여기서 지원 중단이 된 거는 아이폰 XS, XR 요 시리즈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되진 않아요. 다음은 워치OS 26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라면 워크아웃 버디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동하면서 음성으로 격려와 같은 말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약간 말동부하면서 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겠죠. 예시를 보니까 나름 괜찮긴 했어요. 달리기를 할 때도 시작부터 말해주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랩타임, 이전 기록 대비 빠를 때를 찾아서 말해주기도 하더라고요. Coming in at 8 minutes and 56 seconds. 이거는 혼자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은데 단순 분석이라기보다 내가 설정한 목표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할 때 애플 뮤직과 현재 운동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기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애플워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주변 소음을 분석해서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볼륨을 조절해줄 것 같거든요. 무음까지 갈 수 있을까? 요게 궁금해요. 또 하나 편리할 것 같은 기능도 있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9부터 추가된 제스처라는 기능, 제스처로 알림을 해제하거나 전화로 무음해주는 기능, 이것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는 시리즈 9 이상 모델부터 지원하고요. 스마트 스틱은 유용한 내용으로 힌트 제공이 되고요. 또 메모도 애플워치에서 새롭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요 업데이트는 애플워치 SE 2세대 시리즈 6 이후 모델부터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대망의 아이패드 OS 26. 이야... 드디어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패드가 M칩 달고 이 성능에 반도 못 쓸 것 같은 기능을 요 OS단에서 좀 제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서도 역대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패드 OS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리뷰를 위해서 매년 아이패드를 구입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펜으로 쓰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한 생성성이 맥보다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크게 바뀐 거죠. 첫 번째는 새로운 윈도우 관리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기본 앱 실행은 전체 화면이 되고 오른쪽 하단에 조절 핸들 버튼이 있어서 요걸로 쉽게 창 크기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조절을 하잖아요. 그럼 창 크기와 위치를 기억해서 띄울 때마다 자동으로 그 사이즈와 위치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도 더 정교해지고 반응성도 좋아졌고요. 맥처럼 왼쪽 상단에 가잖아요. 그럼 창과 관련된 버튼도 맥처럼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화면 가장자리로 던져서 정리하는 기능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리사이즈도 쉽게 두 개의 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가지 분할 옵션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기존에도 비슷하게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화면에서 약간 플로팅처럼 띄우다 보니까 화면 전체가 차지 않고 그 빈 공간 때문에 오히려 큰 화면을 좀 작게 쓰는 기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빈 공간이 아까워서 스플릿 뷰를 더 선호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앱도 동시에 더 많이 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를 이제서야 지원해주다니. 일단 좋긴 좋아요. 그리고 맥처럼 메뉴바가 중앙 상단에 숨겨져 있고요. 마우스가 갖다 대면 나오는 방식으로 여러가지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일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실 맥은 파일 관리가 좋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그동안 불편했잖아요. 이것도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맥처럼 파일을 열 때 앱 기본값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도개도 폴더처럼 올려놓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앱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야,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맥에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리뷰라는 기능,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이패드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보기가 왜 좋냐면 만약 내가 이제 파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뷰어나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맥에 있는 미리 보기는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거든요. 또 백그라운드 작업도 강화되어서 파이널 컷에서 영상 뽑을 때 아니면 다른 앱에서 뭘 작업을 하더라도 백그라운드로 작업할 수 있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아이패드가 거의 맥처럼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보고 야, M칩 달린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만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니는 5세대, 기본형은 8세대, 에어는 3세대, 프로 11인치는 1세대, 12.9인치는 3세대 이상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강화된다면 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신 기종에서는 괜찮지만 램이 낮은 예전 모델에서는 좀 많이 버벅이지 않을까. 요게 걱정돼요. 아니면 최적화를 진짜 잘했거나. 다음은 맥 OS 26입니다. 아직까지도 맥의 넘버링은 좀 어색하긴 해요. 왜냐면 맥은 그동안 넘버링보다는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맥 OS의 명칭은 타오.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면서 특징이 뭐냐면 사이드바가 기존의 왼쪽에 한 탭으로 보여졌다면 이제는 플로팅처럼 보여지는 게 이번 맥 OS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제 상단바 메뉴가 완전 투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단점이라면 구분감이 없다 보니 좀 어색해 보일지도요. 요거는 좀 써봐야 알 것 같거든요. 이제는 폴더 색상 그리고 이모지 커스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맥에서 라이브 액티비티도 이제는 메뉴바에서 나옵니다. 맥에서도 이제는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야구 중계나 이런 걸 보려고 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특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실시간 현황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 단축어도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축어에서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예시를 보니까 학생이라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잖아요. 녹음도 하고. 그럼 단축어로 녹음본과 내가 필기한 걸 비교해주는 걸 만들어서 놓친 부분을 추가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저장된 파일을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거나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되면 해상도 등 이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단축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사상 최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련 파일을 찾아주거나 앱 실행에 나아가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런치패드는 또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메시지를 검색해서 앱을 열고 연락처를 줬고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면 지금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대상이나 메시지 내용을 입력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게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요거는 캘린더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더 편리해질 것 같죠. 알람을 맞추거나 전화를 걸거나 사진 찾기 이런 게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스포트라이트가 원래는 뭐 검색이나 이런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앱 내부의 기능이나 메뉴 같은 버튼도 스포트라이트로 입력해서 사용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 앱의 게임이 한 번에 보이게 되었고요. 새로운 게임 오버레이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애플에 있는 메탈4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뭐 차세대 렌더링 기술, 프레임 보관이나 노이즈 감소 같은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DLSS, AMD FSR 같은 기능도 이제는 맥에서도 이런 프레임 보관 기술이 적용될 거라는 것이죠. 요 예시도 재밌었어요. 특히 한국 게임 붉은 사막이나 인조이를 예시로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펑도 리스트에 있는데 이거는 언제 지원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업데이트는 맥북 프로 2019년 모델 이후부터, 아이맥은 2020년 인텔, 애플 실리콘 이후 모델부터, 맥미니와 맥스튜디오는 애플 실리콘 이후 모델 모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타오가 인텔 맥 기반 업데이트는 마지막이라고 해요. 최신 보안 업데이트는 3년 추가 더 지원될 예정이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전 OS 26입니다. 이것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새로운 위젯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예시 보니까
공간감을 완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색상 깊이나 색상이나 막 여러 가지 개인화 기능이 마치 액자처럼 보이는데 야 이거는 진짜 좋기는 해요. 날씨 위젯이나 애플 뮤직 같은 위젯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페르소나도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와는 다르게 엄청난 업데이트로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데모를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또 새로운 기능은 로지텍 뮤즈라고 해서 비전 프로용 펜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VR2 센서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뭐 고프로나 인스타 360이랑 협업을 해서 더 생생한 360 비디오도 비전 프로로 볼 수 있다 하고요. 또 웹페이지에서 3D 데이터가 있으면 뭐 가구 같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공간에 바로 배치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 트래킹도 90Hz로 더 반응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비전 프로는 많이 팔린 모델은 아니라서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와닿진 않죠. 요번 OS 발표를 봤을 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엔 큰 디자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한 것 같고 발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주요 업데이트만 소개했고 실제 보면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된 기능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써봐야 요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번에 AI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년에 공개되었을 때도 실제로 업데이트되고 많은 기능들이 갤럭시에 들어간 그 AI보다도 많이 뒤쳐졌단 말이에요. 그나마 원래 이번에 좀 추가되긴 하지만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막 그렇게 유용하진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갤럭시에서 제미나이를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제미나이가 이번에 들어온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대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걸로 개발자들이 온디바이스 LLM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앱 개발자들이 서버 LLM 쓰기엔 막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쓰기 어렵고 앱 자체에 요거를 신기에는 뭐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앱 개발자분들이 또 온디바이스 AI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 아이패드 OS, iOS가 좀 메인인 것 같고 나머지는 소소한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게 한 12년 만에 큰 업데이트라서 빨리 써보고 싶어지는데요.